어린 시절 여자는 영민한 편이었다고 했다. 항암 치료를 받던 마지막 1년 동안 그녀의 어머니는 틈날 때마다 그녀에게 그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마치 죽기 전에 가장 확실히 해둬야 할 일이 그것이라는 듯이 언어에 관한 그 말은 사실이었을지도 몰랐다. 그녀는 4살에 스스로 한글을 깨쳤다. 아직 자모음에 대한 인식 없이 모든 글자들을 통문자로 외운 것이었다. 학교에 들어간 오빠가 담임 선생을 흉내내어 한글의 구조를 설명해 준 것은 그녀가 6살이 되던 해였다. 설명을 들은 순간에 그저 막연한 느낌뿐이었는데 그 이름 뽀무 오후 내내 그녀는 자음과 모음에 대한 생각을 떨치지 못하고 마당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그러다 나를 발음할 때의 니읒과 니을을 발음할 때의 니을이 미묘하게 다른 소리를 낸다는 것을 발견했고 뒤이어 사와 시의 시 역시 다른 소리라는 것을 깨달았다. 조합일 수 있는 모든 이중 모음을 머릿속에서 만들어 보다가 이와 의 순으로 결합된 이중 모음만은 모국어에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그것을 적을 방법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 소소한 발견들이 그녀에게 얼마나 생생한 흥분과 충격을 주었는지 20여 년 뒤 최초의 강렬한 기억을 묻는 심리출사의 질문에 그녀가 떠오른 것은 바로 그 마당에 내리쬐던 햇볕이었다. 볕을 따라 따뜻해진 등과 목덜미, 작대기로 흙바닥에 적어간 문자들, 거기 아슬아슬하게 결합되어 있던 의문들의 경이로운 약속. 그 초등학교에 다니면서부터 그녀는 일기장 뒷줄에 단어들을 적기 시작했다. 목적도 맥락도 없이 그저 인상 깊다고 느낀 낱말들이었는데 그중 그녀가 가장 아꼈던 것은 숲이었다. 옛날의 탑을 닮은 조형적인 글자였다. 피읍은 기단, 우는 탑신, 시읒은 탑의 상단, 시읒, 우, 피읍이라고 발음할 때 먼저 입술이 오므라들고 그 다음으로 바람이 천천히 조심스럽게 새어나오는 느낌을 그녀는 좋아했다. 그러고는 닫히는 입술, 침묵으로 완성되는 말, 발음과 뜻, 형상이 모두 정적에 둘러싸인 그 단어에 이끌려 그녀는 섰다. 숲. 하지만 정말 영민했다는 어머니의 기억과는 달리 중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그녀는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아이였다. 어떤 말썽도 일으키지 않았고 성적 역시 특출하지 않았다. 친구가 몇 있긴 했지만 방과 후까지 어울려 노는 일은 없었다. 세수할 때 말고는 거울 앞에서 시간을 보내지 않는 무덤덤한 여학생이었으며 연애에 대한 막연한 동경조차 거의 느끼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면 학교 근처의 구립도서관에서 참고서 대신 책을 읽었고 집으로 대출해간 책들을 이불 속에서 엎드려 읽다 잠들었다. 그녀의 삶이 격렬하게 양분되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저 자신뿐이었다. 일기장 뒤에 적어가던 단어들은 스스로 꿈틀거리며 낯선 문장을 만들었다. 꼬챙이 같은 언어들이 시시로 잠을 뚫고 들어와 그녀는 한밤에도 몇 번씩 소스라치며 눈을 떴다. 잠이 부족해질수록 신경은 이태롭고 예민해졌고 설명할 수 없는 고통이 때로 달궈진 새처럼 명치를 눌렀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자신이 입을 열어 내뱉는 한마디 한마디의 말이 소름 끼칠 만큼 분명하게 들렸다는 것이었다. 아무리 하찮은 하나의 문장도 완전함과 불완전함, 진실과 거짓, 아름다움과 추함을
얼음처럼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혀와 손에서 하얗게 뿜어져 나오는 거미줄 같은 문장들이 수치스러웠다. 토하고 싶었다. 비명을 지르고 싶었다. 마침내 그것이 올 것은 그녀가 막 17살이 되던 겨울이었다. 수천 개의 바늘로 짠 옷처럼 그녀를 가두며 찌르던 언어가 갑자기 사라졌다. 그녀는 분명히 두 귀로 언어를 들었지만 두텁고 빽빽한 공기층 같은 침묵이 달팽이 간과 두뇌 사이의 어딘가를 틀어 막아 주었다. 발음을 위해 쓰였던 혀와 입술 단단한 연필을 진 손의 기억 역시 그 먹먹한 침묵에 쌓여 더 이상 만져지지 않았다. 더 이상 그녀는 언어로 생각하지 않았다. 언어 없이 움직였고 언어 없이 이해했다. 말을 배우기 전, 아니 생명을 얻기 전 같은 뭉클뭉클한 솜처럼 시간의 흐름을 빨아들이는 침묵이 안팎으로 그녀의 몸을 에워쌌다. 놀란 어머니와 동행의 정신과에서 받아온 알약들을 혀 밑에 숨겼다가 화단에 묻으며 오래전 장과 모험을 깨치던 마당가에 쪼그려 앉아 오해빛을 받으며 그녀는 두 계절을 보냈다. 여름에 되기 전에 목덜미는 햇볕에 달아 검어졌고 늘 땀이 맺혀 있던 꽃잔등에는 빨긋 땀띠가 돌았다. 그녀가 파묻은 약을 먹고 자란 사루비아가 검붉은 꽃술을 툭툭 내미기 시작했을 때의 의사와 어머니는 상의 끝에 그녀를 학교로 돌려보냈다. 집에 틀어 박혀있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는 게 분명했고 어떻게든 진급을 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2월에 소집 통지서만 받았을 뿐 처음 들어가 본 공립고등학교의 교정은 살풍경했다. 교과 진도는 그녀를 한참 앞질러가 있었다. 선생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건의지역이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마디 말도 하지 않는 그녀에게 관심을 가지는 동급생은 없었다. 지명받아 교과서를 읽거나 체육 시간에 구령을 붙여야 할 때 그녀는 선생님의 얼굴을 물끄러미 올려다보았고 예의 없이 교실 뒤쪽으로 내쫓기거나 뺨을 맞았다. 의사와 어머니의 바람과는 달리 단체 생활의 자극은 그녀의 침묵에 균열을 내지 못했다. 오히려 더 맑고 진해진 정적이 어둑한 항아리 같은 몸을 채웠다. 집으로 돌아가는 붐비는 거리에서 그녀는 마치 거대한 비누방울 속에서 움직이듯 무게없이 걸었다. 물 밑에서 수면 밖을 바라보는 것 같은 어른한 고요 속에 차들은 갱음을 내며 달렸고 행인들의 팔꿈치는 그녀의 어깨와 팔을 날카롭게 찌르고는 사라졌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 그녀는 의문했다. 방학을 앞둔 그의 겨울의 평범한 수업시간, 한 개의 평범한 불어 단어가 그녀를 건드리지 않았다면, 태화한 기관을 기억하듯 무심코 언어를 기억하지 않았다면 학문이나 영어가 아니라 하필 불어였던 것은 고등학교 과정부터 선택해 배우는 낯선 외국어라서였는지도 몰랐다. 여느 때처럼 묵묵히 흑폰을 올려다보던 그녀의 눈이 한 곳에 멈췄다. 단신의 머리가 반쯤 벗어진 불어 선생이 그 단어를 가리키며 발음했다. 그녀의 방심한 두 입술이 어린 아이처럼 달싹이려 했다. 비블리오테크. 혀와 목구멍보다 깊은 곳에서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 그녀는 미처 알지 못했다. 공포는 아직 희미했다. 고통은 침묵의 뱃속에서 뜨거운
회로를 드러내기 전에 망설이고 있었다. 철자와 우문, 헐거운 임의가 만드는 곳에 희열과 재가 함께 폭약의 심지처럼 천천히 타들어가고 있었다.